안녕하세요. 모의고사 1회차 5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에서는 CS 전략론 41번에서 50번까지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보기 전에는 먼저 인지 부조화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인지 협화에 대한 용어를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문제를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략 파트 94페이지 살펴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94페이지에 인지부조와 인지분력파 이론에 대한 용어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인데, 자, 페스팅거가 제시한 이론이죠. 인지부조와 인지분력파 이론이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때에 따라서 부조화라고 쓰기도 하고요. 분력파라고 쓰기도 합니다. 인지부조화 이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조화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두 개의 지각이 서로 상반해서 각각 옳다고 보는 반면 서로 조화되지 않고 지각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불균형 형태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인지부조화 또는 인지불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편한 긴장감을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인지불협화라고 한다. 시험 문제에서, 자, 초창기 문제에서는 파란색의 어떤 개념으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는 인지부조화가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 빨간색의 어떤 개념으로는 인지불협화 이론이 답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인지불협화 이론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찾는 게 아마 문제였을 거예요. 이 예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살펴보시면은 이게 인지부조화의 사례, 그래서 보기예요. 보기에 해당하는 용어는 해서 인지부조화가 답이었던 것 같아요. 부조화. 이렇게. 그래서 더운 어느 날 여우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 보니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높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 뭐예요? 그죠? 포도를 먹기 위해 여우가 발버둥 쳐보지만 결국 실패를 해요. 그래서 여우는 날이 더우니 포도가 시고 맛이 없을 거라고 뭘 하는 거예요? 불편한 지각 두 개의 어떤 조화를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뭘 했다? 맛이 없을 거라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투덜대면서 결국 포기하던 길을 재촉하였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적절한 이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인지부조화 또는 인지분력파 선택하시면 되죠. 페스팅거가 제시하는 인지부조화 분력파 이론 중에 하나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을 구매한 이후에 광고를 더 많이 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품 광고는 아직 사지 않는 사람보다는 산 사람 쪽이 더 열심히 본다. 그럼 기업체에서는 고객의 인지를, 부조화된 인지를 균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광고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고의 이 사례가 시험 문제 나와요. 이렇게 보기에 해당하는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또는 용어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A는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했다. 그리고 이 자동차를 사고 나서도 TV나 신문 또는 인터넷에 통해서 나오는 이 자동차에 대한 광고를 열심히 본다.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다? 이 자동차를 산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죠? 좋은 자동차를 산 것을 음미해서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 일종의 인지협화 과정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채우기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앞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보기죠. 그죠? 가로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예시가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인지협화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와요. 홍길동 부장은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이런 예시가 똑같이 나오니까 인지협화라는 예시는 어떤 상품을 구매해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광고를 계속 본다라는 개념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42번은 서비스 수익 체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익 체인의 구성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서비스 수익 구성에 관련해서 구성 요소 중 운영 전략과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푸는 문제고요. 다른 구성이 어떤 것이 있나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100페이지를 보시면 서비스 수익 체인의 구성 요소에서 그림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교재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두 파트로 나눠지죠. 조직의 내부에 있는 내부 서비스 품질이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서비스들을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개발해서
외부에 있는 고객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표적 시장에 있는 고객에게 전달을 한다. 무엇을? 이게 서비스 수익 체인이니까 여기에서는 연구를 서비스 기업, 그러니까 수익이 높은 서비스 기업에 대해 연구를 해서 서비스 수익 체인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려고 하는 게 서비스 가치죠. 그죠? 이 서비스 가치를 누구에게? 고객에게 전달해서 만족과 충성도를 올리는 거죠. 이게 높아지면 당연히 기업 측면에서는 수익성과 뭐죠? 수익이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조직 내부에서 품질 좋은 서비스 품질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요소가 운영 전략과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전달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굴까요? 내부 고객인 종업원이겠죠. 그죠?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비스는 어쨌든 종업원이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업원을 만족시키는 뭔가를 전략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종업원이 만족하면 당연히 충성도가 높아지고요. 그래서 충성도가 높아지면 생산성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서비스 품질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아지고요. 업무 역량도 올라간다. 그리고 종업원의 만족도도 올라간다. 이 선순환의 원리를 제시를 한 거죠. 선순환. 이렇게 되려면 기업 측면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럼 고객 만족이 아니라 종업원 만족을 선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종업원의 만족을 선행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서비스 품질을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종업원의 만족을 가져오는 요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의 또는 전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종업원을 만족시키는 게 첫 번째는 작업장 설계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기 좋은 작업장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업무 설계나 의사결정권 권한의 힘을 많이 주는 거. 그 다음에 선발 및 경력 개발. 그 다음에 인정해 주는 거. 인정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당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 이것은 다 무엇을 위한 요소이다? 종업원 만족을 가져오는 요소이다. 또한 이것이 내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앞에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운영 전략과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의미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작업장 설계 있었죠. 그 다음에 업무 설계와 의사결정권, 종업원 선발과 경력 개발,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다 종업원 만족을 가져오는 요소에 다 이렇게 안착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없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서비스 가치는 내부 서비스 품질을 개발해서 종업원이 누구에게? 기업이 누구에게? 표적 시장에 있는 고객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부 품질과 생산성 향상이 전달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에 있는 고객은 만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만족하면 당연히 재구매가 이루어지겠죠. 재구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요? 구전을 하겠죠. 그죠? 구전. 그거 되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위에 권유를 한다. 그리고 브랜드 애호도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매력도도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객 평생 가치를 가져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 가치가 지금 빨간색인데 앞에 문제에서 고객 생애 가치 이렇게 되어져 있죠. 고객 생애 가치와 평생 가치는 똑같은 단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 사장의 개론 사장의 CRM 파트에서 나왔던 용어죠. CRM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핵심 키워드가 고객 평생 가치죠. 고객 평생 가치. 그죠? 고객과 거래를 처음 시작하여서 그 고객이 죽을 때까지 뭐예요? 기업의 수익과 고객이 가져가는 수익을 나타내는 것을 갖다 우리 고객 평생 가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되고, 그죠? 고객은 가치를 기여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고객은 그러한 가치를 받음으로 해서 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수익이 올라간다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생애 가치는 어느 부분에 있었던 건가요? 표적 시장에 있는 고객과 관련된 용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 있는 단어와 여기 있는 단어가 참 다르죠. 내용이 다르잖아요.
품질에 만족해야 고객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은 이러한 것들이 잘 설계되어야지만 종업원이 만족한다. 내부 고객이 만족한다. 해서 자칫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정확하게 그림을 이해하시면, 그죠? 그림을 이해하시면 문제 풀기에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3번은 소비자의 쇼핑 습관을 기준으로 한 소비재의 분류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소비재, 그 다음에 산업재로 구분을 합니다. 산업재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업과 기업에서 거래하는 부분이죠. 그죠? 소비재는 일반적으로 우리와 같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소비재 분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개념을 좀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소비재는 일반적으로는 분류할 때 쇼핑 습관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 쇼핑 습관이라는 거에 따라서 단가가 싸고 빈번히 구매된다 그러면 편의품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누, 치약, 신문 이런 것들은 그냥 편의품이다. 근데 단가가 크게 비싸진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편의품은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제품도 있을 거고요. 필수품으로 우리가 양치를 할 때 치약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비누도 이런 것들은 그냥 필수품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품 같은 경우 갑자기 아프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갑자기 비가 내려? 그럼 우산. 이런 것들은 긴급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험 문제는 아마 편의품에 대한 긴급품이 시험 문제 나왔을 거예요. 먼저 필수품을 살펴보시면은 정규적으로 구매하는 거. 그죠? 비누, 치약, 케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충동 제품은 계획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사전 계획이나 정보 탐색 노력 없이 구매하는 제품. 그 다음에 긴급품은 긴급할 때 구매하는 것으로 비가 내릴 때 우산, 첫눈이 올 때 부츠와 삽 이런 것들은 긴급품이다. 이렇게 체킹하시고요. 선매품입니다. 선매품 같은 경우는 고객이 여러 제품의 품질, 가격 등을 기준으로 선매품은 비교 후에 구매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조금 관심도가, 그러니까 관여도가 조금 높은 거죠. 편의품은 관여도가 낮은 거. 그 다음에 선매품은 관여도가 조금 더 높은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구를 사거나 의류를 사거나 가전제품을 살 때 어떻게 해요? 비교 분석한 다음에 사죠. 그죠? 그래서 이때 비교를 할 때 우리가 동질적 선매품과 비교를 할 건지 이질적 선매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보기가 되었을 것 같죠? 딱 봐도.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선매품의 용어를 찾는 문제 한 문제 있고요. 그리고 동질적 선매품은 품질 면에서 유사하지만 가격 차이가 있음으로 비교 쇼핑을 하는 제품이에요. 그죠? 품질은 비슷하긴 한데 가격 차이가 난다 그러면 똑같은 만약에 식기, 세척기다. 그러면 LG게 가장 비싼가요? 그 다음에 SK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쿠쿠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제품 뭐가 또 있죠. 그죠?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비슷한 유형끼리 비교 분석을 한 다음에 가격 대비, 품질 대비 비교한 다음에 선택하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동질적 선매품이라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질적 선매품 같은 경우는 가격보다 더 중요한 제품의 특성과 서비스의 차이가 있는 제품을 비교해서 구매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품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지금 빨간색은 아니죠. 근데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 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품은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살 때 여기 있네요. 그죠? 집 없네요. 집 살 때, 주택을 구입할 때, 그 다음에 자동차를 구입할 때, 그 다음에 미술품을 구입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명품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명품에 대한 무엇을 보는 거죠? 상표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표 식별이 가능한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우리가 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는 점포의 거리에 관계없이 우리가 가격에 관계없이 물건을 구매한다.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문품이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죽어서 묻힐 묘지를 미리 구매해 놓으신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쨌든 어디엔가 묻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죠? 묻힐 자리, 땅, 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는 유형, 이걸 갖다가 비탐색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럼 비탐색품에 해당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게 묘지,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생명보험, 그 다음에 백과사전.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많이 구매는 하지 않지만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또 유형이 어떻게 나올까요? 비탐색품에 해당하는 거 묘지 선택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품에 해당하는 거 뭐 미술품,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또 나와요. 각각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산업재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과정에서 투입하는 방법, 상대적인 비용 관점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원자재나 부품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 소모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모품과 서비스의 세 분류로 구분하는 게 이제 산업재인데, 일반적인 원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는 소비재의 어떤 종류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봤더니 여기에서 우산을 딱 보는 순간 우산은 비가 갑자기 내렸어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선 품목 등과 같이 갑작스런, 여기 갑작스러운이 가장 키워드겠네요. 그죠? 그래서 긴급품이라고 한다 해서 답은 4번입니다. 어, 44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4번은 제품 차별화 요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품 차별화 요소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제품을 차별화할 때 우리가 쓰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뭐 형태, 특성, 성능 품질, 적합성 품질, 내구성, 신뢰성, 수선 용이성, 스타일, 디자인에서 총 9가지 요소에 의해서 차별화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태에서 우리가 차별화하는 것은 뭐 제품의 크기라든가 또는 모양, 이런 형태로 우리가 차별화를 하는 거고요. 이제 특성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제품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을 보완하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시험 문제 한 번 이상 다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특별히 조금 관심을 기울여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능 품질은 제품의 기본적인 특성이 작동되는 수준, 성능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방금 앞전에 있는 시험 문제에서 요소를 살펴보면 적합성 품질로, 이제 적합성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단위가 일관되게 만들어졌으며 그 규격에 맞게 만들어졌으며 또한 약속한 목표 규격 명세를 충족시키는 정도, 이것을 우리가 적합성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찾는 문제죠. 해서 체킹해 주시고, 내구성은 이제 뭐 정상적인 상황이든 또는 어떤 긴박한 조건이든 그러한 조건에서 제품에 기대되는 수명, 작동 수명의 측정치를 우리가 내구성이라고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겠죠. 신뢰성은 그 제품이 특정 기간 내에 고장이 나지 않거나 제대로 움직일 가능성의 특정치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선 용이성은 수선 용이성은 유지보수 개념에 해당되는 거죠. 만약에 제품이 어떤 불량이 생겼거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 제품을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용이한 지를 측정한 수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이 구매자에게 어떻게 보여지며 좋게 느껴지는가, 뭐 스타일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요즘 가장 뭐 이슈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제품의 어떤 품질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요즘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우리 고객 첫 번째 개론 파트에서 동질화 되었다고 했죠. 동질화. 거의 비슷해졌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더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기업에서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그죠?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여지며 느껴지며 또한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영향을 주는 특성의 집합을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각 챙겨보시면 되고, 문제에서는 지문이 보기에 들어가지 않고 지문 위에 같이 놔주죠. 생산된 모든 제품의 단위가 일관되게 만들어졌으며 또한 약속한 목표 규격 명세를 충족시키는 정도, 여기에 해당하는 요소가 우리 적합성 품질이다 해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의료기관의 경제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전략 파트 120에서 121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기관의 경제적인 특징은 일반 기업의 경제적인 특징과 좀 차이가 많이 나죠. 특별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첫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공급자가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받는 고객 측에서는 거의 정보를 모른다라는 얘기죠. 근데 일반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가령 스마트폰이라고 한다 하면 뭐 용량은 얼마이면서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컴퓨터적인 용어지만 CPU를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걸 썼으며 여러 가지를 다 구성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병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수술을 했다, 뭐 위수술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무엇을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뭐 금액이, 수술비가 얼마이다 측정하기가 우리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병원, 의료 제공인, 의료 서비스 공급자인 뭐 의사라든가 또는 의료 측에서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수술비가 얼마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나왔다는 금액을 그냥 다 줘야 되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포인트가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비대칭성에서 이 빗자를 하나 땅 떼면 대칭성이 되겠죠. 그죠? 대칭성은 서로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글자 하나만 날아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래서 정보가 대칭성이다 라고 하면 틀린 예시가 됩니다. 그리고 정보의 가점주의가 아니죠. 그죠? 비대칭성이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외부 효과이다 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제 경쟁 제한이다. 그죠? 경쟁 제한이라는 것은, 자,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료 면허가 있어야지만 종사할 수 있죠. 그래서 면허권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생산 부분에 독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게 경쟁 제한이다. 그래서 의사를 하려면 의사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시를 쳐서, 국가고시 시험을 쳐서 의사 면허증을 발급받고 합격을 하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을 차릴 수 있다. 이런 경쟁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보건의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료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어떤 보건의료이고 공공재적 성격을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의 예측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치료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똑같은 치료 방법을 써도 어떤 사람은 완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러한 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똑같은 문제에서, 자, 비대칭성, 대칭성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경쟁 제한이다. 그 다음에 공공재적 성격이다. 예측 가능, 불가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시면 1번 보시면 질병 발생은 매우 불확실하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불확실성이다. 그죠? 2번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공재죠. 뭐 보건의료가 필수라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양을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그 가격을 부담하지 않는 개인의 소비 행위를 배제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1년 내내 내잖아요. 매달. 근데 1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을 자주 가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험비를 많이 내고도 병원을 이용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근데 반대로 낸 것보다 더 많이 혜택을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4번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치료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치료는 확실성은 아니죠. 불확실성. 정부나 민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규제나 통제 혹은 의료기관 간의 규제적 경쟁을 통한 대응을 유도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다 맞는 예시가 되고요. 5번을 살펴보시면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 방법, 의약품 등에 관한 내용은 매우 전문적이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그죠? 의료 인력을 제외한 일반 소비자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러한 현상을 아까 전에 우리 뭐라 그랬죠? 정보의 대칭성인가요? 정보의 가점주의인가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했죠. 그죠? 비대칭성.
그래서 이 포인트가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46번은 자이다물이 제시한 지각된 서비스 품질의 성격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성격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131페이지 보시면 자이다물이 제시한 지각된 서비스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챈 거죠. 써보고 알아진 것. 그래서 써봤더니 서비스를 이용해봤더니 서비스의 전체적인 우월성 또는 우수성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는 게 지각된 서비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품질의 성격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우리 성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각한 서비스는 객관적이진 않죠. 사람마다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또는 실제적 품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구체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매우 추상적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럼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어떻게 바꿨을까요? 뭐 반대로 바꾸면 되죠.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구체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바꾸면 얘가 예시가 어때요? 땡 틀린 답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문제가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는 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전반적인 평가이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구매한 제품의 품질이 좋다 하더라도 제공받는 과정에서 어떤 접점 직원의 불친절은 어떻게 돼요? 불친절은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죠. 불만족.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부분, 서비스가 시작됨과 동시에 그러니까 구매한 이후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품질 평가는 어떤 개념이에요? 비교 개념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면요. 1번은 서비스 품질은 객관적 또는 실제적 품질과 다르다. 맞죠? 그죠? 2번은 서비스 품질 평가는 대개 절대적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절대적이진 않죠. 절대적 주관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어떻다고 했죠? 추상적이라고 했잖아요. 추상적. 서비스 품질은 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다 평가한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서비스 품질은 구체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다. 서비스 품질은 고객이 여러 서비스 간의 상대적 우월성 또는 우수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교함으로써 고저평가한다. 좋다 나쁘다로도 평가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도 똑같이 우리가 이제 한 문제로 풀더라도 개념으로 보면 자, 2번이 지금 현재는 답이에요. 그죠? 근데 1번이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르다를 같다라고 하면 되죠. 같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을 어떻게 바꿨겠어요? 구체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매우 추상적이다. 반대로 바꾸면 또 얘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도 비교 개념을 뭐 다른 개념으로 바꿔주면 또 얘가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총 여기서도 4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총 4문제. 그러면 다 푼 거예요. 모든 유형을. 그죠? 자, 47번은 보시면 그린누스가 제시한 6가지 서비스 품질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죠? 그래서 보기의 설명을 보고 우리가 어떤 구성 요소인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그린누스가 제시한 구성 요소 6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제 기억에 서비스 회복을 빼고는 다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문제도 뭐 한 번은 나왔을 것 같고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온 것은 태도, 행동, 접근성, 그 다음에 평판과 신용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전문성 기술, 그 다음에 신뢰성과 믿음도 뭐 5분 이상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전문성과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인가요? 전문적인 방안을 이용해서 서비스 공급자, 종사원, 운영체계, 그리고 물리적인 자원들이 그죠? 자원들이 여기 자자가 빠졌네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고객이 인식하는 거. 그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뭘 해주는 거예요?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객이 인식하는 부분이 어떤 요소다? 전문성과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태도와 행동은 고객이 접촉하는 서비스 종사원들이 매우 친절하고 자발적으로 고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느끼는 것. 그러니까 뭔가의 어떤 움직임, 액티비티죠, 그죠? 그래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거. 행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태도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태도와 행동이다. 접근성과 융통성은 서비스가 받기 쉬운 곳에 위치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되면서 접근하기 편하게, 그 다음에 고객의 바람, 그죠? 원하는 니즈, 바람과 수요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융통성 있게 조절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그래서 여기는 이 융통성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연관해보면 아마 다 추론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신뢰성과 믿음 같은 경우는 신뢰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약속을 잘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그죠?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 부분이죠. 그죠? 약속을 잘 지키고 고객들에 대한 생각을 최우선 고려 요인으로 서비스를 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고객이 알고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신뢰성과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뢰성 하면 약속이라는 단어를 잘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서비스 회복은 서비스 실패가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즉각 그리고 능동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새롭게 수용 가능한 해결 대안을 찾아내려고 한다고 고객이 느끼는 것. 이게 이제 서비스 회복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평판과 신용 같은 경우는 뭐 소문이죠. 그게 좋다 나쁘다고 어떻게 소문이 난 거. 그래서 고객과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서 그 서비스 운영이 성과와 가치를 나타낸다고 공감해야 되죠. 누가? 고객이. 고객이 공감하고 믿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신용과 평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각각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왔고요. 보기에 들어가서 연결하는 거. 그래서 뭐 지문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품질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은 뭐 고객 이해가 한번 섞였으니까 한번 체킹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이번에 답은 평판과 신용인데 올라가 보시면 신용 뭐죠?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신뢰받고, 그죠? 신뢰받고라는 의미에서 신용이라는 걸 찾을 수는 있겠죠, 그죠? 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고객과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해당 서비스의 운영 성과와 가치를 나타낸다고 공감하는 것, 이게 평판과 신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은 보시면 이제 주란이 제시한 품질 구분이에요. 구성 요소라는 의미랑 똑같겠죠. 그래서 시험 형태 유형은 똑같이 보기에서 요소를 찾아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주란이 제시한 품질 분류는 조금 단어가 좀 깁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 품질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 품질, 그 다음에 사용자의 눈에 보이는 소프트적 품질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와 신속성, 서비스 시간과 신속성, 그 다음에 심리적 품질에서 총 한 5가지로 제시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 문제에서는 첫 번째 이제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 품질, 그래서 인터널 퀄리티, 그래서 영어로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기차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기차가 철도를 쫙 달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리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뭔가 있나요? 의자의 크기, 형태,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잘 되어져 있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티켓팅을 했는데 티켓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의자다 그러면 하드웨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티켓에 대한 어떤 오류는 소프트웨어적 품질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항상 철로를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철로에 이물질이 끼었는 거를 다 빼야 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지 보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 품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공이나 철도, 전화, 호텔, 백화점, 유원지 등에서
설비나 시설 등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뭘 하는 거예요? 보수가 잘 되어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이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는 외부가 아니죠, 그죠?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적 품질이다. 그래서 충분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용자 측의 품질 저하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읽어보시면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 품질은 가령 백화점에서 사용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사들인 상품의 진열 상태,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죠. 그죠? 조금 전에 기차를 사례로 들었을 때 좌석의 크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명의 밝기, 그죠? 항공이나 철도 좌석 크기나 조명의 밝기, 그 다음에 레스토랑을 사례로 들면 요리의 맛이나, 그 다음에 호텔의 실내 장식,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 품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눈에 보이는 소프트웨어적 품질을 보시면요, 이거는 어떤 기장착오에 해당되는 거죠. 적정한 광고라든가 청구 금액의 착오, 그 다음에 뭐 영수증의 착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은행 기장의 착오, 그 다음에 컴퓨터 실수, 배달 사고, 항공기, 철도 등의 사고, 그 다음에 전화 고장, 상품에 맺은 품절 등에 관련된 품질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시간이나 신속성은 그냥 바로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타임 퀄리티,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는 필연적으로 대기가 발생하잖아요. 대기. 우리 앞에 개론 파트에서 배웠던 부분이죠. 프로세스에서 항상 열을 지어서 기다리는 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서비스를 신속하게, 대기를 덜 기다리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시간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에서 판매원이 올 때까지의 시간, 이런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죠. 고충이나 수리 신청에 대한 해답 시간, 그 다음에 수리에 요하는 시간,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심리적 품질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정 중에 내가 친절하게 서비스를 받았는가, 고객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품질이죠, 그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누구에게, 종업원에게, 특히 접점 종업원에게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심리적 품질이다. 뭐 어쨌든 각각이 다 시험 문제 다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뭐 서비스 시간 신속성 빼고는 다 나오는 문제니까 각각에 대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적정한 광고, 청구 금액의 착오, 은행 기장의 착오,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이거는 하드다, 소프트다, 소프트라고 우리가 추론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인다, 보이는 소프트웨어적 품질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49번. 자, 49번은 이제 내부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부 마케팅에는 내부 마케팅의 정의가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158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해설을 겸하면서 나오는 문제 유형을 여기서도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마케팅의 정의 시험 문제, 누가 베리와 그랜두스가 제시한 이게 가장 많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정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파라슈라만과 베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를 했다고요? 종업원들의 욕구 만족을 시키는 직무 상품을 통하여, 당연히 내부 마케팅은 내부 고객한테 마케팅을 하는 거죠.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어요? 권한 위임해주는 거, 보상해주는 거, 그죠? 복지를 제공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자격을 갖춘 종업원을 선발하는 거, 선발해서 뭘 해야 돼요? 개발을 해주는 거, 교육시켜서 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교육,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유지시키는 과정, 이걸 갖다가 내부 마케팅이라고 본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누가 정의를 했느냐가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와 같이 내부 마케팅을 정의한 학자는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예요. 기억하시고요. 초창기 문제는 일반적인 정의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업에서는 종업원을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내부 고객이면서 내부 종업원을 내부 제품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직무를 생각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부 마케팅이다 해서 초창기의 문제, 이것은 최근 경향의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뭐 그랜두스도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광범위한 전략과 전술을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관리 철학이다. 누굴? 내부 종업원, 그죠? 자, 그 다음 내부 마케팅의 특성이 지금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내부 마케팅의 특성을 구본석은 이렇게 제시를 해요.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서비스 문화를 개발해야 된다. 이게 요즘 기업의 가장 큰 하도죠. 그 다음에 기업 문화가 확립 후 유지되어야 된다. 그죠? 가정도 가정 문화가 다 있듯이 기업도 기업마다의 각각의 문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객과 이 접점에 있는 종업원, 가장 중요한 요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업에서 이 접점에 있는 고객한테 마케팅을 가장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최접점에서 바로 고객을 만나서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새로운 서비스 마케팅 활동에 대하여 범위와 전략 등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시키는 무엇이 필요하다?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죠. 요즘 기업에서는. 그 다음 특징을 보면 서비스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 마케팅 전략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이전에 접점에서 고객을 만나기 이전에 그죠? 현장에서 일하는 접점 종사원에게 판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접점 종업원의 서비스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조금 틀어졌나 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3번을 보시면 외부 마케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여기서 벌써 틀렸죠. 그죠? 이후 순차적으로 내부 마케팅을 시행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현장에서 일하는 접점 종사원에게 먼저 판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장에서는 뭐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문장은 없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이 문제는 이 문제 유형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 정확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50번은 마케팅 역량 요인을 찾는 문제죠. 요인 중에 우리 마케팅 역량 요인은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6가지가 있었죠. 그죠? 6가지. 이 6가지 중에 하나의 요소로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에 대한 내용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그래서 먼저 우리 마케팅의 역량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160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총 6가지인데 그랜누스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가지 유형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앞에 문제처럼 교육 훈련에 대한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설명의 문제, 권한임의 문제, 보상 시스템의 문제, 각각 고용 안정성. 이것은 아마 복리후생 제도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경영층의 지원은 한 번도 시험 문제 찾는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에 대한 설명, 보기에 해당하는 것 찾는 문제.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내부 마케팅의 역량 요인을 모두 선택하여라가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 6가지를 모두 보기에서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6가지로 이제 내부 마케팅의 내부 커뮤니케이션, 교육훈련, 권한임, 보상 시스템, 그 다음에 복리후생제도, 고용 안정성, 그 다음에 경영층의 지원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를 그랜누스가 제시한 걸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 훈련의 효과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알아볼게요. 효과에 대해서. 피고르와 마이어가 제시한 거고요. 뭐 사람 이름은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제시가 되죠. 그죠? 기업에서 교육 훈련을 했을 때 이러한 효과가 있더라라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업 경영 목적 달성과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내부 고객의 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했을 때 내부 고객의 사기가 제고된다. 그 다음 불평불만이 해소된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개선된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사명 및 전략에 대한 이해가 된다. 교육을 함으로써 내부 고객의 지식 향상이죠. 그죠? 능력 향상. 마케팅에 대한 내부 고객의 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겠죠. 교육이. 그 다음에 친밀감과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의 질과 양이 표준 수준으로 향상되어서 임금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능력 향상을 도모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승진에 대비한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해 발생과 기계 설비의 소모율이 감소된다. 새로운 기술 습득은 물론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의 불만과 결금 및 이직을 방지할 수 있다. 근데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색이 빨간색이죠. 여기가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 방지가 어떻게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러면 틀린 거죠. 감소한다. 방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에 바뀌었는 부분은 2문제예요.
두 문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해 발생과 기계설비 소모율이 감소되었는지 증가하였는지 바꾸기가 좋은 부분만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장에 대해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시면은 1번에 직원의 불만을 방지하고 이직률을 향상시켰나요? 아까 전에 감소했죠, 그죠? 감소했고 방지라고 되어져 있었죠, 그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은 문제에서 2번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재해 발생과 기계 설비의 소모율이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게 뭘로 바뀌었다? 뭐 증가하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기대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번 문제까지 이번 강의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51번부터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